예, 2조 정신간호 영화보고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눈물방울이라는 영화를 선택하였고, 눈물방울의 등장인물로 시엘로를 선택하였습니다. 시엘로는 현재 여자 18세 여성으로 병력으로는 주증상으로 집착과 섭식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너는 특별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삼형제 중에 첫째 딸이지만 외동처럼 관심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시엘로는 성장하면서 부모의 과보로 인해 자신이 애완용 기니피그 같다고 생각하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정해진 시간에 집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시로 시엘로의 방에 들어와 물건을 보고 감시하고 사생활에 간섭하였고, 자신이 만든 틀 안에서 착한 딸로 자라나길 바라면서 항상 어린아이 취급을 하였습니다. 시엘로는 15살에 엄마가 본인에게 말랐다고 하였지만 자신이 뚱뚱해서 영양학자한테 치료를 받게 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시엘로는 엄마의 간섭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에 더 엇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일도 잦아지게 됩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연락이 하루라도 안 되면 전화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집착, 불안, 우울 증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남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음식을 거부하고 토하고 자야 하는 것으로 희열을 느끼고 이러한 행동들을 1년 동안 지속하였습니다. 시엘로는 급격한 체중 감량 모습을 보였고 피부에 윤기가 사라지고 어둡고 추워하며 에너지가 없어 지쳐있고 졸려하였고 예민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메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생리적 욕구를 제일 가장 먼저 채워주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력에 대해서는 영아기의 신뢰대 불신으로 보자면 일단은 양육자에 대한 신뢰를 통해 건강한 자아 발달을 시켜 나아가야 하면서 어느 정도 불신감도 경험해야만 아동이 스스로 욕구를 철회하거나 자기 방어를 함으로써 신뢰감과 불신감을 균형 있게 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엘로의 경우는 주 양육자 엄마이며 불신감보다 신뢰감이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서 주 양육자 어머니는 시엘로에게 사랑을 많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적부터 시엘로는 엄마로부터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됐고, 따라서 신뢰감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라는 덕목을 형성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에 이제 자율성대 수치심과 의심 부분에서는 시엘로의 행동을 보면 지나치게 소심한 모습이 보입니다. 부모들의 과잉 보호로 인해서 자율성과 자신감이 낮은 모습도 보이고 성적이 높고 중상층의 가정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초기 아동기는 신체적 발달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시기인데, 시엘로의 경우에는 주 양육자가 매우 간섭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지를 해서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앨런은 초기 아동기 시절에 자율성과 앨런이 아니라 시엘로는 초기 아동기 시절에 자율성과 자신의 신체 자유자재를 써보는 시도에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 형성되어야 하는 의지라는 덕목은 형성되지 못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후기 아동기에서는 주도성 대 죄책감인데, 후기 아동기는 활력이 넘치고 호기심이 많으며 특히 언어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된 시기입니다. 시엘로의 후기 아동기를 추측해 본다면 언어 발달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러나 이 시기의 가정 분위기를 보면 엄청난 과잉 보호와 수동적인 행동을 하는 대상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분위기에서 살아온 시엘로는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달성되어야 할 자기 주장과 신뢰성 등 목적의식이 적절히 형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인 학령기 때 근명성 대 열등감에는 학령기에는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하고 성실하게 몰두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시엘로로 보자면 자아 성장에 있어서 사회적 인지적 기술이 숙달되는 최적의 시기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친구들과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어머니의 사랑이 억압으로 받아들여져 신뢰가 형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애정결핍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에 남자친구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사랑도 바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학령기에 실현되어야 하는 그런 대인관계 또는 실제 세계의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단계 청년기에서는 주체성 대 역할 혼돈인데 이 시기에 대부분 사춘기가 시작되고 급격한 신체 변화에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시엘로는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처음으로 친목 모임에도 나가게 됩니다. 이때에도 아빠와 엄마는 데려다주고 또 시엘로가 끝날 때쯤 맞춰서 데리러 옵니다. 시엘로는 부모의 과잉보호에 반기를 들고 남자친구와 함께 밤을 보내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또한 이별의 아픔을 겪고 토를 하고 자해를 하는 것으로 기분을 풀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치료를 받도록 중재를 하지만 시엘로는 치료를 거부하고 그리고 블로그를 만들고 거식증은 식이장애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세상에 외치는 가상의 자아를 만듭니다. 전 세계 거식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런 거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달성해야 되는 건강한 가치체계 주체성의 과업을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시엘로는 건강하고 예쁜 모습을 보입니다. 몇 년 동안 자학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두 명의 아이가 엄마가 돼서 잘 살아가는 이야기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주인공은 두 권의 책을 내고 세 번째 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거식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 건강한 자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이러한 말을 하는데 나는 고통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내가 고통스럽고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가정을 꾸리고 두 명의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마음에 든다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초기 성인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의 내용인데 초기 성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사람보다 소수의 사람과의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친밀감 형성을 통해서 성인은 타인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하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시기에서 시엘로는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 확립해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두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누구보다 공감해주는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곡된 자아를 회복하고 결핍된 요소를 회복하고 건강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족력에 대한 점은 이, 이 구성은 아빠와 엄마랑 위에 계시고 그리고 동생이 2명 있고 어렸을 때 일단 시엘로가 15세쯤에 뚱뚱해서 어머니가 보내준 학자한테서 치료를 받았고 18세에 거식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동거하면서 시엘로를 돌봐주시는 분은 18세 이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였고 독립을 한 다음부터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어릴 적부터 그 시엘로는 어머니와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돌봐주고 관심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로 생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만족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엄마보다 아빠와는 그래도 좀 더 친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거식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권한 아빠에게 이렇게 된 것도 아빠 탓이기도 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빠와 엄마는 사랑을 주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 위선자인 엄마 아빠 밑에서 애완 애완동물 같이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 미뤄봤을 때 가족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제 정신 상태 검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외모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으로 갈비뼈와 척추, 골반뼈 등이 육안으로 선명히 보이고 배에 살이 없는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에 47kg라는 문신을 직접 칼로 새기고 그 팔과 허벅지에 칼이나 가위로 자해한 흔적이 있습니다. 언어는 이제 평소 말의 속도와 크기는 정상적이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는 경우에 말이 많아지고 빨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신운동 활동에서는 그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학교 생활을 감옥 생활이라고 칭하며 생활에 적응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인터넷으로 만난 그 알레오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여자가 있는지 의심하고 계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를 남기는 등 강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또 억지로 토하를 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을 하고 몸에 47kg라는 글을 새기고 체중계에 오르며 옷을 벗어 무게를 줄이려고 하는 등 그런 강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술과 담배, 약을 먹고 허벅지와 팔을 가위로 긋는 등의 자해 행동을 하고 본인의 온통 큰 관심은 알레오뿐이고 다른 것은 다 지루해하고 스스로에게 가혹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면담 시 상호작용에서는 그 자신이 거식증이라는 걸 인정은 하고 있으나 거식증은 식이장애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말을 하며 블로그에 올리며 그 절식은 권리행사라고 말하는 듯 병식은 있으나 그 자만심이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입원과 외래진료 등의 치료를 받기 싫다고 말을 하였으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고 거식증으로 쓰러지는 등의 부작용을 겪었으나 괜찮다고 말하며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말들에도 적대적인 모습으로 어머니의 탓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알레오의 기분은 그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자신을 피하려 하면 집착적으로 전화를 걸고 찾는 등 슬퍼하고 화를 내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부모님한테 애완용 기니피그나 다름이 없다 말을 하고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부모님에게 적대적이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정동으로는 화를 내는 동안 말이 빨라지고 말소리가 커졌으며 슬프고 괴롭다고 말로 표현을 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서는 생각, 사고, 언어, 표정의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정동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알레오의 사고 내용을 보자면 알레오가 다른 여자에게 알레오가 다른 여자에게 가려고 하자 그 여자 사귀냐고 물었고 집착하는 등의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투망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신이 거식증이란 걸 인정하고 있으나 거식증이 식이장애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블로그에 올리며 절식은 권리행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절식과 구토를 하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졸리고 기분이 좋지 않고 추위를 느끼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나 부작용 덕분에 몸무게가 더 줄었다는 것을 좋아하고 아직 더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였으며 자신은 오랫동안 죽은 채로 지냈으며 자신의 영혼은 여러 달 전에 죽었으며 이제는 몸이 죽을 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고 내용에 대해서 사고 과정에는 그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그런 조리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에게는 환청, 환시, 환촉, 환미, 환우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착각에도 해당 사항이 없었고, 의식 수준을 보자면 살을 빼라는 목표를 향한 일관성 있는 사고가 있는 것과 의식장애가 보인 부분이 없었으므로 의식 수준은 명료하였습니다. 진압력은 사람이랑 장소랑 시간에 대한 것에 진압력 다 있었고, 기억력도 단기 기억력과 장기 기억력, 즉각력 다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거식증 판정을 받았을 때 의사와 가족 간의 면담 시 집중하지 못한 채 다른 소리를 하며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주의 집중력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며 영화에서 계산 능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에 늘 다른 남들 친구들보다 많이 우수하였고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커뮤니케이션과 언론과 언어 쪽에서 출중한 재능이 보인다 하였으며 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제 판단력은 이제 본인이 병식을 인지하기 전에는 판단력이 없다고 보이는데 음식을 먹지 않고 살을 꾸준하게 빼면 알레오가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와 가족들이 밥을 먹으라 하여도 먹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거식증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살을 더 열심히 빼고 죽기 위한 술, 담배, 약물을 복용합니다. 또 그 눈물방울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절식은 권리 행사이며 억지로 굶는 것이 아닌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거식증은 병이 아님을 합리화합니다. 본인은 부모가 애정과 관심을 충분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 생각하며 살을 빼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네, 그리고 병식이 인지 후에는 판단력이 있었는데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난 뒤에 회복하는 시간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자학하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본인이 고통스럽고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후 딸을 2명을 출산하고 더 이상 거식증, 애정결핍 증상이 없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병식에 대해서는 알레오와 4단계와 5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4단계의 지적 병식에서 알레오와 이별을 겪은 뒤 본인에게 거식증이라는 병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알레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을 지속적으로 빼고 자해행위를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억지로 굶는 것이 아니라 권리행사로 생각을 하며 다른 주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에서 질병에 대해 거기에서 부정을 합니다. 5단계의 진정한 정서적 방식에서는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난 뒤에 회복하는 시간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자학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본인이 고통스럽고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후 딸 2명을 출산하고 더 이상 거식증, 애정결핍 증상이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따로 투여되고 있는 현재 대상자에게 약물은 보이지 않고 자료 분석으로 의학진단의 축 1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분장애, 신체형 장애, 섭식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충동조절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축 2에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 생각하였고 축 3에는 내분비 영양, 면역질환, 영양성 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축 4에는 1차적인 지지집단과의 문제,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생각하였고 축 5에서 1에서 10점에 해당하는 자신이나 타인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지속적인 위험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단 이 대상자의 진단명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신체상의 이미지가 왜곡이 되어 자신의 저체중이나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살이 쪘다고 생각하고 먹는 것을 두려워하며 섭취량에 비해 과도한 운동을 하고 계속적인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하는 질환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부모에서 애정결핍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행동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최근에 SNS의 활성화로 인해 외모에 대한 압박감 심화와 자존감 하락 때문에 또 과체중의 과거력,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 우울, 불안 등 대뇌
그 세로토닌 분비의 정상적인 분비가 원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음식 섭취한 다음에 토를 하고 삼키지 않고 씻고 뱉습니다. 그 먹는 것에 비해 과한 운동을 하고 체내 수분과 분비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 하제나 한효제를 남용을 하고 무월경의 증상이 올 수 있고 솜털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손등에 그리고 굳은 살이나 흉터가 나 있는 경우도 생기고 섭취한 음식이 칼로리를 강박적으로 계산하는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경성 식욕 부진증에 대한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일단 SNS 사용을 제한하고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자조 집단에 참여시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안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토큰제를 통해서 적절한 통제력을 길러주고 구강 섭취를 최우선으로 하여 그 체내 구토했던 거에서 소실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전해질과 체액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무엇이 두려운지 부정적인 감정을 탐색하고 질문하여 두려움을 최소화시켜주고 외모와 음식에 대한 언급은 되도록 신중히 접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프로블럼 리스트는 그 영양 불균형과 자해, 또 가정 기능 장애로 그리고 또 자살 위험성이 있었는데 영양 불균형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블로그를 개설하고 자신을 거식증, 식이장애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세상에 외친 전문가라고 칭하였고 이제 먹는 거는 의사부터 건설업자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계속 말하고 예, 술을 먹고 본인이 거식증이라는 걸 말을 하고 먹고 토를 한다. 안 먹은 지 한 달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니까 영양 불균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자신의 허벅지에 일부러 칼로 뭐 바늘이건 칼이건 47kg라는 그 상처를 냈고 그러면서 신체상 장애가 보였고 또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왜 신경을 쓰셨냐 아니면 이제 늘 강요를 했다 그리고 아빠 탓을 들기도 하였고 그런 거에서 가족 과정의 기능 장애가 보였습니다. 또 마지막쯤에 약물을 많이 남용을 하고 죽기 위해서 일부러 밥을 계속 먹지 않았고 그 자기가 알던 모든 것에 작별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쓰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이런 자살 위험성의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 따라서 우선순위 목록을 따져보자면 일단 1단계에 속하는 생리적 욕구, 그 영양 불균형, 자살 위험성, 자해로 들 수 있고 2단계는 안전의 욕구로 신체상 장애, 방어적 대응, 두려움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이기 때문에 고독 위협성이랑 가족 과정 기능 장애로 저희는 우선순위를 내려봤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내려보았습니다. 대상자의 주관적인 말로는 내가 알던 모든 것들에 작별 인사를 했다.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랫동안 죽은 채 지냈다. 내 영혼은 여러 달 전에 죽었고 이제 내 몸이 죽을 차례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2회 이상 자해의 경험이 있고 자신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항상 집에 혼자 있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전 애인인 알레오에게 집착을 끝내고 음성 메시지에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옥상에서 떨어진 담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항상 테이블이나 자신의 손에 닿는 곳에 면도칼이나 과도 같은 날부지를 놔두고 약을 죽기 위해서 과다 복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자아와 관련된 자살 위험성에 대한 대상자에게 저희는 장기 목표를 퇴원신까지 자살 목표로 하지 않는다로 두었고 단기 목표로
대상자는 일주일 이내 자해 경험을 하지 않고 일주일 이내 자살 생각이 없다고 직접 말로 표현한다 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계획으로는 대상자에게 자살을 하고 싶은지 직접적으로 물어봐 줍니다. 이런 대상자가 계획을 세우고 특히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자살 위험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하여 치료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자신이 나을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하고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자살하지 않게끔 위험한 물건들을 치웁니다. 네 번째로 그 베개 자살 생각 척도를 이용해서 자살 사고 정도를 사정할 수 있습니다. 자살 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을 미리 측정하는 도구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수치화해서 현재 지닌 의식적인 자살 의도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병동 순회를 자주 불규칙적으로 실시합니다. 순회 시간이 일정하다면 대상자는 그 시간을 계획해서 알아차리고 그 시간을 피해 자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살하지 않겠다는 구두 서면으로 단기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어느 정도 대상자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적극적인 경청을 하고 개방형 질문을 합니다. 치료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대상자의 마음을 열고 자신이 가지고 있을 두려움, 걱정,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것은 심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분노를 포함한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적대감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 우울과 자살 행동은 분노를 자신의 내부로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분노가 비위협적인 환경에서 언어화된다면 대상자는 이러한 감정들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2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